정신분석 이론에서 마음의 자기 치유력. 로저스는 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가들이 가능성을 꽃피우고 성장하고 확장시키자라고 하며 인간의 능력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저스는 정신분석가 해리 스택 셜리반과 카렌 호나이의 주장을 인용하는데요. 셜리반은 생명이 있는 존재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전진이다 라고 했으며, 호나이는 사람을 움직이는 궁극적인 힘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멈추지 않는 의지, 성장하고 싶은 소망, 그리고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결코 그대로 두고 싶지 않은 바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호나이는 같은 저서에서 인간에게 존재하는,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을 키워 주어진 가능성을 실현하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신뢰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히 강한 동기, 말하자면 성장하려는 동기를 언급합니다. 또 거짓 자기가 사라지면서 진짜 자기에게 관심이 쏠리고 마음속 속박에서 해방되어 주어진 상황에서 인생을 충분히 사는 힘이 억눌림 없이 나타난다라고 서술하였습니다. 프로이트나 설리반, 호나이 등의 정신분석가들과 로저스가 언급한 인간이 가진 마음의 모순이나 아픔을 치유하여 해결하려는 힘은 마음의 자기 치유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로저스와 달리 자기 치유력에 관해 조금밖에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존재를 믿고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욕동은 언제나 매우 활발하게 살고자 하는 욕동과 죽음과 파괴를 추구하는 공격 욕동으로 구분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욕동은 내적 발달 경향이나 병에서 쾌유를 가능케 하는 치유 욕동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실된 신체 기관을 새로 만들어내는 능력은 동물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프로이트는 건강하고 싶은 환자의 욕구가 정신분석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욕구도 역시 매우 활발하게 살고자 하는 욕동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피분석자의 마음은 자유연상에 의해 괴로움의 핵심에 다가간다는 믿음이 있기에 자유연상이라는 기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것은 로저스가 상담의 방향을 내담자에게 맡기면 그가 가진 능력에 의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 간다고 믿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프로이트가 자기 마음의 치유력을 믿지 않았다면 자유연상은 성립될 수 없으며 그가 매일 정신분석을 실시했을 리도 없는 것이죠. 프로이트가 마음의 자기 치유력에 관해 그다지 언급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의사였다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학은 오로지 질병이나 신체 부진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에게 자기 치유력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므로 그것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로 절제한 피부나 점막 조직은 얼마 안 있어 자연스럽게 아뭅니다. 그것이 자기 치유력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면 따뜻하게 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기 치유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치유력이 있으므로 수술도 따뜻하게 쉬라는 조언도 가능한 것이죠. 조건 없는 수용, 존중에 대하여.
로저스의 유명한 치료적 인격의 변형을 위한 조건에는 이 책의 중심 테마인 공감과 함께 조건 없는 수용, 존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담자가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든 상담사는 있는 그대로의 내담자를 수용하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공감과 조건 없는 수용은 반드시 함께 존재합니다. 어느 한쪽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상담사가 내담자의 존재 방식에 공감한다면 상담사의 마음에는 그를 바꾸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담자는 흔히 남들이 보기에 이상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하거나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상하다거나 좋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지 않고 외부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담자의 존재 방식을 정말로 공감하고 이해한다면 왜 그가 겉으로 보기에 이상한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상담사가 내담자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내담자의 존재 방식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틀렸을 때입니다. 내담자를 변화시키고 싶을 때 상담사가 내담자의 행동이나 생각을 바꾸려고 조언하거나 질문할 때에는 내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수용도 빠져 있습니다. 상담사가 조언하려는 것은 내담자의 생각과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현재 내담자의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담사가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싫다고 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겠다. 이 아이는 따돌림을 당해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선택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 아이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선택지를 떠올리게 해줘야겠다. 이 사람은 우울증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울을 경감시켜야 한다. 이 사람은 앞으로도 상담하러 올까? 중단하면 곤란한데. 이 사람이 나를 능력 없는 상담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싫다. 신뢰를 얻어야겠다. 내담자를 조건 없이 수용한다는 것은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학교에 가든 말든 우울증이든 아니든 상담을 계속하든 중단하든 상담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꾸려 하지 않으며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싶어서 상담하러 왔으니 자신을 좋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사의 책임이다.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사를 믿고 당분간 지속해서 왕래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위의 반론은 당연합니다. 상담은 내담자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바꾸려고 하면 변화를 방해한다. 그렇지만 경청 전문가로서 내 경험상 상담사가 내담자를 바꾸려는 의도를 갖는 것은 조력 활동에 방해가 됩니다. 상담사에게 그런 의도가 있으면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좋아하고 싶지만 좋아지지 않는 고통도 따돌림을 당한다고 해서 학교를 쉬고 싶지는 않지만
도저히 학교에 갈 수 없는 괴로움도, 상담을 그만두고 싶고 상담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모두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에 관해 로저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임상 경험과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상담사가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체의 평가를 하지 않은 채로 내담자의 느낌과 생각, 관점의 세계에 들어갈 때 내담자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담자는 자신의 인생과 경험을 새롭게 탐구해 나가고 경험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보기 시작하죠. 그러나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결과에 대한 자유를 100%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서 순수하게 내담자가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회지향적인 목표든 반사회적인 것이든 논리적인 목표든 비논리적인 것이든 내담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만약 상담사에게 그런 태도가 없다면 내담자에게 상담이 깊은 경험이 될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내담자가 다음과 같이 선택하는 것을 진심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성장과 성숙보다 퇴행을, 마음의 건강보다 신경증을,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을, 삶보다도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말입니다. 내담자가 어떤 결과도 어떤 방향성도 자유롭게 선택할 것을 상담사가 100% 인정할 때에만 내담자가 건설적으로 행동할 능력과 가능성을 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선택을 인정할 때 삶이 선택되는 것이죠. 신경증의 선택을 인정할 때 건강한 정상성이 선택됩니다. 상담사가 인간 중심 상담의 중심 가설에 완전히 준하여 행동할수록 가설이 옳다는 더 확고한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언하면 안 되는 것일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왜곡의 소지가 많아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경청에 있어서 조언을 해서는 안 된다, 답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법칙이 있는 것처럼 교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담자 자신이 답을 발견하는 것이 상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답을 가르치면 안 된다와 같은 법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규칙은 상담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만약 조언하거나 답을 가르치는 것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이 내담자에게 조언하거나 가르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에서 임상심리를 한 지 10년 이상이 되어 가지만 그동안 내담자에게 조언한 것은 3번 정도 있습니다. 3번 모두 당시에 내 능력치를 벗어난 경우였고 모든 상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 실패 사례를 뺀다면 나는 내담자에게 조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방법만이 절대로 옳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지만 지금까지 내 경험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언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담자를 공감적으로 이해하면 내 조언이나 가르침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조언하려는 생각조차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내담자의 변형을 돕는 공감을 위한 이론과 응용에 대해서는 이후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신분석가는 냉정하다? 로저스는 상담사의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중요시했습니다. 반면 프로이트는 정신분석가의 태도를 외과의사에 비유하며 인간적인 동정은 옆에 두고 정서적으로 냉정한 태도로 무의식을 의식화하려는 정신분석 치료 행위에 끝까지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상담사가 아주 상냥하고 따뜻한 태도로 내담자를 대하는 것에 반해 정신분석가는 냉정한 태도를 보인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획일적 구분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 중심 상담뿐만 아니라 정신분석에서도 상담사의 냉정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분석 전문의 그린스는 그의 고전적 명저에서 정서적 냉정함을 추천한 프로이트의 묘사에 대해 당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독자의 주의를 환기합니다. 그때 정신분석가는 전이에 대해 무지했으며 환자의 전이 욕구를 쉽게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정신분석가에게 전이를 다루는 핵심적인 방법을 강조하기 위해 극단적인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즉, 프로이트 시대의 정신분석가들은 환자의 의존 욕구나 애정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또는 분석가를 향한 불만 등의 부정 감정을 방지하려고 몹시 친절한 행위를 했으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언, 칭찬, 선물, 신체 접촉 등의 행위입니다. 정신분석에서도 인간 중심 상담에서도 그런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기분 좋을 만한 말을 하거나 화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표현하는 마음의 존재 방식을 제대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명한 분석가가 가리키는 조건 없는 수용. 로저스가 중시한 내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수용이란 내담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더라도 그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소중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석가가 내담자를 대할 때 존중하며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나 프로이트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분석가와 환자는 모두 실제하는 인간이고 성인 대 성인으로 평등하며 그 안에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석가는 알아둬야 합니다. 그런 측면을 소홀히 해서 환자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분석가들은 그것을 전의로 간주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린스는 어느 정도의 배려, 친근함, 따뜻함, 환자의 인권 존중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분석가의 사무실은 치료실이지 실험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자에게 신뢰감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을 느껴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내담자를 조건 없이 수용하는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환자의 모든 이야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관용적인 태도와 환자의 말이 아무리 추하고 유치하더라도 세세한 것까지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 무엇보다 다치기 쉬운 내용조차 잔혹함이나 가짜 용감함 없이 솔직하게 관여하는 분석가의 태도가 정신분석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미국의 정신분석가 아라 그노도의 의견도 로저스의 생각과 똑 닮았습니다. 정신분석에서 이상적인 경청이란 분석가가 조건 없이 내담자와 함께하며 관심을 가지고 수용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공격적이거나 증오를 보일 때조차 분석가는 공감적인 태도를 유지하므로 내담자는 치료 관계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높은 관심과 안전함이 있어서 내담자는 마음속에 흐르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조차 의식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담자를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많은 정신분석가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최근의 정신분석가들은 특별히 로저스가 중시한 내담자를 향한 조건 없는 수용이 중요하다고 명확하게 기술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인 오렌지의 진정성과 공감은 단순히 어울릴 뿐만이 아니라 양쪽이 모두 있어야 성립됩니다. 라는 주장은 로저스의 생각과 완전히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왈드는 정신분석가는 피분석자에 대해 객관성과 중립성이 있는 사랑과 존중의 태도를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신분석가가 로저스가 주장한 수용, 존중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 역시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수용,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